안녕하세요. 저는 안전한 자산 관리 전문 올메이지 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최라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주간 경제 동향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구체적인 투자 자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주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주로 1분기를 좀 랩업을 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좀 전망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에셋 매니지먼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경제 동향 관련돼서는 주요 지난주에 있었던 주요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들의 관련된 얘기하고 지금 본격화된 어닝 시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요. 주요 데이터 프런트에 나와 있는 예정되어 있는 데이터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RBNG하고 뱅크 오브 캐나다하고 ECB들이 미팅을 했는데 RBNG 같은 경우는 예상을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렸어요. 1.5%로 결국은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면서 이제 1.5%가 됐는데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그 스테이먼을 보면은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린 이유가 나중에 인플레이션과 딜하기보다는 좀 먼저 빨리 일단 딜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향후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좀 더비시한 스테이먼트 내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관련 데이터들이 나올 텐데 아마 그것들을 보고 중앙은행들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 상태고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렸고 그래서 지금 금리가 한 1% 정도로 된 상태고 뱅크 오브 캐나다 입장은 최소한 2.5%대까지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존에 진행해왔던 양적 완화 정책도 끝내고 또 동시에 예상하는 지금 인플레이션 포캐스트 넘버도 좀 상향 조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현재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기 위한 것에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반면에 ECB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한 변동이 없었습니다. 마켓은 최소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양적 완화 쿼니테이티브 이징을 언제쯤 마무리할 것인지라는 스케줄 정도라도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인텐트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고 금리와 관련해서 특별히 달라진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ECB 같은 경우에 가장 좀 더비시한 그런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크레인 러시아 사태로부터 가장 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더 좀 더비시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플레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는 이들 나라들에서 CPI 데이터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과연 지난주에 있었던 금리 관련 정책들이 계속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CPI 데이터들을 시장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닝 시즌이 진행 중인데요. 아마도 이번 주는 지난주에 있었던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이 어느 정도로 계속 컨티뉴에이션이 될 것인지 그 문제하고 특별히 어닝이 마켓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주된 팩터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지금 어닝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데 마켓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은 단순히 나쁘지 않거나 뭐 슬로우 다운을 했어도 나쁘지 않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마 예상치를 비트하는 그런 넘버들이 많이 나와줘야지 시장이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소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나쁘지 않다는 정도 수준의 에어닝들은 특별히 불리시한 그런 역할을 하진 못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anyway 이번 주의 주된 드라이버는 마켓 드라이버는 어닝이 될 것 같고
지난주 이번 주에 지금 팽스탁 중에서 넷플릭스하고 테슬라가 어닝 발표를 있기 때문에 많이들 지켜볼 것 같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난 쿼터에 뉴 서브스크라이버 에디션이 기대했던 8.3 밀리언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2.5 밀리언 정도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많이 좀 실망한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뱅크들하고 주요 이제 큰 하이텍 스탁들 중에 넷플릭스하고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주된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넘버들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마켓의 볼러티리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어닝 위에 이제 이번 주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들이 주요 국가들에서 나오고 중국에서도 오늘 주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중국 경제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RBA 미닛이 예정이 돼 있고요. 호주 중앙은행의 미팅 기록 내용들이 이제 릴리즈가 되고 그 이외에 미국의 하우징 데이터 그리고 글로벌 PMI 넘버들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넘버들을 우리가 계속 보는 이유는 현재 경제 상태가 양호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매주하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언급을 하는 건데 이번 주에도 어닝 이외에 이제 주요 경제 관련 데이터들이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 정도로 하고 오늘은 1분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이 GDP 넘버는 사실은 이제 지난해 4분기 GDP 넘버인데 1분기 리얼 GDP 넘버는 아직 나오질 않아서 GDP가 지난해 4분기 GDP는 5.53%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84년에 5.58% 성장률에 비견되는 높은 상대적으로 아주 좋은 GDP 성장률을 보였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경제 펀더멘틀은 튼튼한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넘버죠. 그래서 아무래도 연준이 이런 넘버들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계속 천명했던 이유도 나름대로는 경기가 양호하기 때문에 고용시장도 좋고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들을 충분히 경제가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들을 계속 얘기한 것이라고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넘버는 우리가 계속 뭐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월 달 인플레이션 넘버가 7.91%를 찍었으니까 거의 40년 내 최고치라는 것도 여러분과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은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40년의 최고치에 육박하는 수치를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포커스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을 잡을 것인가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양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1분기는 사실은 좀 벌러틀한 그런 시장이 좀 벌러틀하게 움직인 그런 기간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환경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자산 관리를 하실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오늘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들의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two school of thought을 컴바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셋 매니지먼트 할 때는 이제 에셋 알로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포커스 인베스팅을 하거나 이제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 양자를 이제 결합한 형태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tactical asset allocation ETF들을 주로 사용한 tactical asset allocation 모델들이 있고 인디비주얼 스탁이나 본드 위주로 투자를 하는 포커스 스트래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뭐 분야나 어떤 특정 사이즈에 제한받지 않고 저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 어프로치를 택한다는 의미는 실제로 뭐 ETF로 애셋 알로케이션 모델을 구성을 할 때나 인디비주얼 스탁이나 본드를 취사 선택할 때 보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strong historical performance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선 보고요. 그건 최근의 퍼포먼스뿐만이 아니고 풀 이코노믹 사이클에 걸쳐서 역사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았던 섹터와 종목들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고 리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리턴 온 인베스트 캐피털하고 뭐 그로스하고 캐시플로우, 밸류에이션 이런 등등의 펀더멘털한 사이드에서 서스테이너블한 그러니까 계속 양호한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나 기업들 위주로 내로우 다운 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선택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흔히들 펀더멘털 어널리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펀더멘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고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도 같이 활용을 하는데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는 아무래도 현재 프라이스 액션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모멘텀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가능하면 옵티멀한 트레이드 엑스큐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툴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ny given time 이런 펀더멘털하고 테크니컬한 분석을 통해서 특정 섹터에 집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섹터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저희 포트폴리오 스트래티지들이 그리고 캐피털라이제이션 사이즈도 뭐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을 수도 있고 특정 사이즈에 집중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시장 환경에 따라서 분석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이 이제 가능하게 되겠죠.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기대 수익을 높여줄 수 있는 쪽으로 애셋 알로케이션이나 섹터 로테이션 등을 계속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1분기 동안은 매년 분기별로 포트폴리오들은 리밸런싱 과정을 거치는데 특별히 지난 1분기에는 하이 베라 네임들에 대한 익스포저는 이제 리밋한 그런 상황이었고 하이 베라 네임이라는 거는 이제 마켓 대비 볼러틸리티가 높은 회사들 그리고 어닝 리비전이 네거티브하게 나는 회사들에 대한 익스포저는 줄인 상태였고 그리고 라지캡 텍 컴퍼니들에 대한 전망이나 그 웨이팅 같은 것들은 뉴트럴한 상태로 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에 리스크 팩터들이 많았고 변동성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높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한 상태였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 계속 우리가 확인했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나왔고 러시아 유크레인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베어리시한 시그널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래서 캐치 포지션 그러니까 현금 자산 비중을 높였던 기간이었고 그 와중에 일부 스트래티지에서는 스탁이나 본드를 숏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한 경우는 전반적으로 에퀴티 엑스포저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완전히 그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캐치 포지션의 비중을 올리고 숏을 한 이유는 그런 숏텀 발러틸리티 상황에서 마켓이 단기적으로 약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분기는 베어리시한 시그널이 많았던 1분기였고 그 와중에 캐시 비중을 어느 정도 높였고 하이 베라 네임들로부터는 좀 거리를 둔 그런 전략을 취했고 일부 전략들에서는 이제 숏을 하면서 단기적인 시장의 약세를 기회로 좀 활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취했다고 지금 1분기 동안에는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를 보면은 아직도 뭐 기존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리스크들이 없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은 팬데믹 이후의 그로스는 일부 섹터나 몇몇 기업들에 편중돼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이후로는 그것이 그런 회복세가 이제 마켓 전체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될 거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지체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은 특별히 중간에 지정학적인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 전반으로 리커버리가 확산되는 것은 기존에 올 상반기 정도까지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 하반기 3분기까지로 시간이 좀 지체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계속 사이드웨이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보고 있고 동시에 계속 상승 모멘텀은 아직은 있는 상태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죠. 근데 사실 이것들은 계속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약화된다거나 혹은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를 소프트 랜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에비던스가 계속 나온다거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미국 경제가 슬로우 다운 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프레셔를 받겠죠. 그래서 PE 멀티플이 컨트랙션을 하게 될 거라는 건데 PE 멀티플이 컨트랙션 한다는 결국은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유동적인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액티브하고 택티컬하게 프로액티브하게 이제 애셋 매니지먼트를 가져갈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 남아있는 메인 리스크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연준의 금리 통화 정책이 타이밍이 맞질 않고 효과가 어떤 이유에서든 제대로 생각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리스크가 지금 있는 것이고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확인한 인플레이션 워낙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지출이 위축될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얼만큼 현실화되느냐 아니면은 얼만큼 이 리스크를 피해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남은 2022년의 경제나 시장의 향방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에셋 매니저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저희들의 어프로치는 컨시스턴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이 시장 환경에서 오퍼튜니티가 있는 것들을 이제 계속 찾는 작업들을 계속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 각국의 중앙은행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하고 이제 정부의 피스컬 폴리시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과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코퍼레이트 어닝하고 마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번 주에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 이제 보겠죠. 이런 부분들 계속 볼 것이고 그리고 레이버 포스 파티시페이션, 서플라이 체인 문제 당연히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상황하고 이제 차이나의 인볼브먼트하고 이런 것들도 계속 살펴볼 문제이고 언임플로이먼트하고 그다음에 매니팩처링하고 서비스 랩의 그러니까 서비스 인더스트리의 액티비티 현황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펀더멘털 사이드에서는 계속 살펴보면서 계속 상황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환경 지금 현재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제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있는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리스크 팩터 마켓에서 리스크 팩터가 상존하고 있는 환경이고 동시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주로 에퀴티 엑스포저를 완전히 줄이고 캐시나 채권 자산 위주로만 운용을 하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리얼 리턴은 네거티브 리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무조건 또 현금화 위주로만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에퀴티 익스포저를 피해갈 수는 없는데, 증시를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마켓 리스크 팩터를 갖다가 무시한 상태로 리스크를 무작정 테이크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리스크하고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각자에게 맞는 적절한 밸런스를 찾으셔야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방식이 모든 분한테 맞을 수는 없을 테고, 지금 현재 시장 환경이 리스크하고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밸런스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 에셋 매니저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지금 시장 환경에서 그 리스크하고 인플레이션 사이의 밸런스를 이제 찾으셔야 되고, 각자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그 밸런스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찾아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역할이기 때문에, 현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폴폴리오 스트래티지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22 core 폴폴리오들이 있고, 그것들은 거기에는 이제 asset allocation 모델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ndividual stock이나 bond 위주로 자산 관리를 하는 포커스 스트래티지도 있고, ESG 폴폴리오들도 있고, 이것들이 이제 핵심 폴폴리오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그 이외에 이제 alternative 폴폴리오라고 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이나 alternative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폴폴리오와 메로, 그러니까 금이나 뭐 실버, 뭐 니켈 이런 것들이겠죠. 메로 폴폴리오들도 있고, 에너지 폴폴리오도 있고,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스타일로 운영되는 헤지 펀드도 있습니다. 에퀴티 주식 펀드이긴 하지만, 그리고 스트럭처 노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핵심 폴폴리오에 더해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폴폴리오를 다이버시파이하고 추가적인 리턴 오퍼튜니티를 찾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 환경이 되었던 거기에 맞게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마켓이 약세인 상황에서 파지로 리턴을 내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메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이제 해지로 많이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분야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나 아니면은 에코노믹 사이클이 혹시 슬로우 다운 하게 될 경우에 그런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 적절하게 내게 맞는, 나의 리스크 프로파일링에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 컨스트럭션이 가능하고, 그렇게 매니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자산 관리를 결정을 하실 때, 저희들이 이 시간에 나누는 전반적인 시장 환경과 그 주요 리스크들을 감안을 하시고, 각자의 개인적인 리스크 프로파일을 감안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프로파일을 구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경제 동향, 이번 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제 동향 간단하게 살펴봤고,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 어떻게 자산 관리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들을 쉐어하는 시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